김지의 도지코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는데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서 7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양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하룻밤 사이에 나온 겁니다. 어제는 20명, 오늘은 7명. 오늘 오후에 또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1명, 2명 소강 국면을 맞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어째서 갑자기 20명, 10명 이렇게 늘고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이른바 신천지교회 성도.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이 감염이 됐는지 감염 경로를 오리무중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데 집단 감염까지 시키고 있는 양상.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놀치큐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금 전에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고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사이에 추가적인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대구 지역에서만 조금 전 10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오프닝 야외에서 제가 인사드릴 때는 경북 지역에서만 7명이 추가로 더 나왔다는 건데 경북 7명 말고 대구에서도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오늘 조금 전 또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구에서만 1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는데 오늘 10명, 그리고 어제 경북 지역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7명,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는 단위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감염, 더군다나 어디에서 이 바이러스가 대구 경북으로 유입됐는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정말로 긴급한 이 상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대구시장이 대구 지역의 집단 감염의 근원지로 대구 신천지 교회를 지목했습니다. 여기에서 14명, 슈퍼 전파, 대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가 나오는 시점만 하더라도 신천지 교회에서 14명,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도합 15명이 새롭게 나왔던 건데 조금 전에 대구에서만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추가가 됐으니 20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에서만. 이틀 만에 20명이 넘게 나왔다.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한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소강 국면인 줄 알았고 대통령께서는 일부 코로나 종식이라는 단어까지 썼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반전된 겁니다. 잠시 후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김남국 변호사가 친문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조국 수호가 어디 있느냐라고 김남국 변호사는 항변을 했는데 하루 만에 조국 자랑스럽다라고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커밍아웃 했습니다. 출마를 강행하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른바 친문 지지층에 호소를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춰서 강성 친문 지지층은요. 금태섭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서른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프레임 걱정하지 마시라라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를 이들이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친문 지지자들의 숫자와 침묵하고 있는 정통민주당 지지자들의 숫자 중에 누가 더 많은 걸까요? 당 지도부가 맞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상황도 한번 보시죠. 한겨레 신문이 쓰고 있는데요. 공천 면접 TK 지역이 연기됐습니다. 폭풍전야. 김영호 공관위원장은요. 한 명 한 명에게 접촉하고 있으면서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답니다. 누구누구 의원님 따르릉 이번 선거 불출마하시죠.
자고 나면 내 목이 붙어 있는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하는 TK 현역 의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잠 못 이루는 TK 상황 접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타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정부는 타다가 불법이다라고 기소를 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타다는 우리 불법 아니다, 신규 시장이다, AI 산업이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법원은 타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재용 씨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을 꿈꾼 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타다는 다시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시업계는 물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좀 과격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인터뷰 내용이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식놈이 내 통장 돈을 다 빼갔어요. 경제적인 노인 학대, 금융착취주의보 한국경제가 이면에서 상세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재산을 가족, 간병인 등이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인지기능이 조금 약하되 노인들은 돈 빠져나가는 걸 모르거나 신고를 꺼리고 있다라고 한국경제는 취재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모님 마음으로 모르셔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자식놈이 내 돈을 빼가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눈 감아주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분들, 저도 자녀지만 이러지 맙시다. 효도해드립시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많은 자문 의견을 주셨던 바이러스 전공하신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고시 3관왕 천재 국회의원 고승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의 대표 똑순이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과 대한민국 심리학계의 대부 최창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재빨리 짚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그분,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을 언급했습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반찬가게의 그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검수장 회의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줄줄이 댔는데 반드시 다시 열겠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저는 왜 반드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색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도발. 김남국 변호사가 커밍아웃했습니다. 조국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도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와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일단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대구 바이 쇼크, 지역 감염 이제 현실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점차 나오지 않으면서 한동안 소강 국면을 맞았고 정치권 일가, 대통령마저도 종결이라는 단어까지 썼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어제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 확자가 급속 확산되고 있고요. 대구 지역에서만 조금 전 1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어제에 저희가 보도드리기는 대구 지역에서 15명, 그중에서 그 신천지교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보도해드렸는데 지금 그분들을 제외하고 오늘 아침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이 대구에서 또 나온 겁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저희가 지금 취재 중에 있어서 바로 취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신천지교회에서 10명이 또 나온 건지 아니면 이분이 식사를 했다는 호텔 뷔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움직였다는 대구 시내 곳곳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지는 지금 저희가 취재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가장 정확하고 발빠르게 구체적인 속보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제외한 경북 지역에서도 지금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는데 청도에서 2분, 경산에서 3분, 영천에서 1분, 상주에서 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영천에서 3명, 청도에서 2명,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이 경북 지역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써 전국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총 70명 안팎으로 늘고 있는데요. 지금 100명이라는 확진자 수가 다가올수록
지금 마음이 좀 떨리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네. 이게 공포스러운 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신도 31번째 확진자가 14명의 그 교회에서 확진자를 감염시켜서 슈퍼 전파자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대구에서 오늘 10명, 경북에서 오늘 또 7명. 지금 이 어제 엊그제 확진 받은 지금 이른바 슈퍼전파자라고 얘기하는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슈퍼전파자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역학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31번 환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슈퍼전파 이벤트가 발생한 건 맞고요. 예. 이 슈퍼전파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3번 확진자가 6번 환자랑 식사를 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처음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뭐 일부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방역망 안에서 이루어진 지역사회 전파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망 밖에서 나오는 그것도 대규모의 지역사회 전파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큰 결과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진자가 더 추가될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보건당국은 이제 방역 정책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진작에 이걸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29번 환자 같은 경우에 감염원을 모르는 케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견이 된 거예요. 31번 지금 확진자도 감염원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사례 정의를 좀 개편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이런 대규모의 집단 발병은 좀 막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 어쨌든 앞으로의 이 방역 정책은 과거에는 이제 봉쇄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봉쇄를 했던 펜스가 무너진 상황이고요. 비유하자면 우리 정부가 나름 잘했다라고 자평하면서 했었던 이 봉쇄, 펜스, 울타리가 지금은 이미 무너진 거다. 비유하자면. 네, 그렇죠. 과거에는 뭐 이 낚시, 특히 줄낚시를 가지고선 이렇게 낚았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낚시로는 안 되고 그물을 사용해야 되는 광범위한 어떤 방역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단 검사 수적인 능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현재 뭐 최대 50건 이렇게 하루에 한다고 하는데 뭐 조만간 10,000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해서 뭐 조만간에 뭐 오늘인가 이제 조만간에 그 사례정의 6판이 개정 6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정 6판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폐렴 환자뿐만 아니라 폐렴이 아닌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에 대해서도 다 검사해야 된다. 예, 검사를 해야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 두기 터졌다. 이틀 사이에 3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거 심각한 겁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계속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31번째 확진자가 어디서 바이러스를 감염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슈퍼전파자인지 이분도 슈퍼전파 이벤트의 하나에 감염된 사람인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쩌다가 이 바이러스가 대구 경북까지 간 건지를 모른다. 현재는 모르고 역학조사 중인데 역학조사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왜 갑자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수십 명의 확진자가 이틀 새에 나온 겁니까? 대표적인 가능성은 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일단은 이 코로나19의 그런 임상 증상 자체가 경미하거나 무증상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경미한 증상일 때 전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발달된 교통 상황에서 이렇게 전파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 뭐 사례를 들자면 과거 확진자 중에 17번 확진자가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설날 연휴 때. 근데 그 경우에는 만약에 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잠복기의 공식을 완전히 깨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과연 17번 확진자가 예전에 대구를 방문했을 때 그때 접촉했던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확산이 된 건지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예. 밤사이에 지금 대구 지역에서만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전날 기준 대구 지역에서는 16명, 근데 밤사이 10명이 더 나온 상황. 경북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정기 교수님께서는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대한의 방역선, 임계점, 한계망이 좀 뚫렸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무방비한 상황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3월달 되면 개강을 하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인 유학생이 한 14만 명 정도, 16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 7만 명이 중국 유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개강을 하면서 입국을 했을 때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비단 대구 경북 사건 이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이지만 언제 경남, 언제 호남, 언제 수도권으로 이와 같은 지금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될 수 모른다.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건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새롭게 드러난 이 10명의 대구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이 10명 모두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도본부의 기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취재 일선에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대구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31번째 환자가 이 집단 감염을 일으킨 진원지는 대구에 있는 신천지교회입니다. 31번째 환자가 검사를 3번이나 거부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은 이러한 행동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31번 환자 검사 3번 거부. 신천지 신도인 이분이요. 8일 인후통, 오한, 독감검사 음성, 병원 측에서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했지만 거부. 11일 병원 측에서 코로나19 검사 권유했지만 거부. 14일 병원 측에서 코로나19 검사 권유했지만 거부. 총 3번이나 거부를 했고 이분이 3번이나 거부하는 동안 신천지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 그리고 호텔에서까지 식사를 했다. 자유자재로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고 이게 원인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제 16명, 오늘 10명 대구에서만 지금 30명 가까운 확진자가 이틀 사이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1번 환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나는 해외도 안 나갔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어요. 나 안 합니다. 코로나 검사. 이후 항생제 투여에도 증상 오전 안 되자 그제야 4번째 권유에 받아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건데 새로 난 한방병원 이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던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 저희가 어렵게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4일 이후 3회 권유를 했는데 환자분은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인이 거부하시고 주위 분들이나 직원들이 더 마스크 열심히 했지 그분은 이제 마스크 착용도 간혹은 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대구시장은요. 신천지교회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1000명이 넘는다라고 경고하면서 이곳이 진원지다. 10명, 16명 이건 예고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대구시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가 확산의 진원지화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31번째 환자가 예배를 보았던 2월 9일과 2월 16일 일부 예배 8시에서 9시 예배에 참여했던 명단은 파악을 다 했습니다. 10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대구시장이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진원지. 상황은 심각하다는 거고 1000여 명이 넘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하루에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수는 200여 명 안팎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맥시멈으로 신천지 교인들을 검사한다 하더라도 6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벌써 10명의 대구에서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30명 가까운 분들이 대구에서 코로나 판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김정희 교수님. 네. 신천지 교회가 지금 1000여 명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보유한 바이러스가 다른 분들보다 더 세서 이렇게 14명이 순식간에 감염이 된 겁니까? 아니면 바이러스는 똑같은데 신천지 교회의 어떤 그런 예배 특성상 감염이 이렇게 더 쉽게 된 겁니까? 이거는 바이러스가 뭐 더 전파력이 강해지는 쪽으로 변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싱가포르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그 밀집된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붙어서 같이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보다 보면 뭐 찬송가도 부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호흡기를 계속 이렇게 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급격하게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회 화면을 제가 3D로 재구성해 봤는데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과 달리 조금 더 바짝바짝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닥다닥 바닥에도 앉아서 맞아요, 바닥에. 또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교회라고 합니다만 좀 특성이 좀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주로 바닥에 앉아서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왜냐하면 한 번 예배할 때 이분이 500명 정도 같이 한 곳에서 500명이 밀집해서 따닥따닥 앉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의자보다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1000여 명도 최소한 1000여 명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9일, 16일 두 차례 교회에 갔으니까 500명씩 했을 때 1000명이라는 것이고, 처음에 우한 감기 독감 증상이라고 했을 때 음성 반응 나왔을 때를 따지자면 사실 두 번을 더 하면 2000명이 될 수도 있는, 잠복기 감안했을 때는 2000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세수적으로 계산한다면 지금 발현이 나오고 그 이후만 해도 두세 차례면 1000에서 1500이라고 해야 되고, 문제는 그 예배당을 이분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뭐 같이 있을 때 침이 튀는 게 아니라 어디 떨어졌을 때도 다 옮겨진다는 이야기 이미 상식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두 차례 한 8천여 명이 이 같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어쩌면 한 명도 더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바람이지만, 또 하루새 몇십 명이 는다고 해도 지금 전혀 어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D 그래픽으로 구현한 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교회보다 더 바짝바짝 붙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바싹바싹 붙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더 밀집해 있기 때문에, 김정희 교수님, 이 파란색이 이른바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를 형성한 건데 쉽게 더 밀접 전파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게 보통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코로나19가 비말 감염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침방울에 의해서 1, 2m 정도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이제 일본 크루즈 때도 비슷한 상황인데, 저렇게 밀집되어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특히 저 당시에 이제 어떤 공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방등에 공조를 하게 되면 이 비말이 비교적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공기 전파의 양상을 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질병관리본부는요, 이 대구의 신천지 교회 교인을 전체 검사하겠다라고 입장을 서둘러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어서 이것도 언제 다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뭔가 슈퍼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접촉자 중에 증상이 지금 있으신 분은 혹시 있나요? 네, 일부는 증상이 있으십니다. 추가적인 환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노출자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현재 현장 대책반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접촉자 가운데 경북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만 83명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경북 지역에서 오늘 7명의 추가 확진자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신천지 교인 중에 경북에 연고 있는 분이 83명이라고 하면 경북 지역으로의 더욱더 확산의 가능성도 지금 현재 열려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법적인 거 하나만 짚어보고 갈게요. 고승택 변호사님. 네. 지금 31번째 환자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집단 감염 상황이 공교롭게 대구 경북 중심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병원 측의
권유, 이게 좋게 말해서 권유지만 사실상 의사로서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소신을 갖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이 3번이나 거절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법에는. 네, 그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 구멍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법정 1급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그 지자체장, 다시 말하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강제로 조사하거나 진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강제 입원시킬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만 권유했지 그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칼을 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인후통, 오한 그 증상은 이제 독감 증상이죠. 독감 검사를 했더니 독감 바이러스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왜 이 증상이 생겼느냐? 그럼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의심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사실 병원도 저는 권유만 3번 할 게 아니고 이건 보건소에 신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건 신고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시장구청장이 개입이 돼가지고 강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렇군요. 절차로 들어가는데 병원에서 권유만 3번 하고 안 했다는 게 저는 병원의 과실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그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강제 검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라든가 병원 쪽은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 좀 구멍이 있는 것 같고 병원에서도 조금 제대로 이런 경우에는 신고부터. 신고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작은 실책들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 드는데 확진된 신천지 교회 환자 중 한 분이 또 이 대구 지역에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배달원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재된 내용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 31번 환자가 2주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4차례 참석했는데 확진 신도 중 한 명이 요구르트 배달원이다라는 거예요. 김정희 교수님, 네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구르트 배달원 특성은 확진자가 됐는데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 정말로 대구 시내 본인이 맡은 골목 집집마다 특히 어린아이 11살짜리 아이도 지금 확진이 됐잖아요. 네네. 어린아이들한테 해서 주잖아요. 네네. 이것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 물론 이 바이러스가 환경에서 일정 부분 생존이 가능하고요. 요즘에 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운 기온에서는 더 오래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르트 배달하신 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본인의 비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묻혔을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수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더 지역적인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승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첨언을 하자면 이 병원에서 3차례 권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지침을 좀 빨리 신속하게 하달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난번에 사례정의 때 해외 여행력이 없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거부하는 환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 신고를 하라라고 하다를 일선 의료원들에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자꾸 빠져 있는 거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새로운 뉴스 속보 전해드렸는데 저희 돌직구쇼 뉴스 중에 방송 중에 언제라도 새로운 뉴스 속보 취재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장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정인 교수님 모시고 긴급 코로나19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거듭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정면 충돌은 일단 피했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로 예정했던 검사장급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를 했다는 게 명분인데 내부에서는 검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으니까 연기를 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좀 해보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국 대응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중국이 고마워한다 라는 표현을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국 같으면 중국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입국 차단을 하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 실효적인 차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하지 않고요. 이게 뭐 한 달 전 발언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어제 나온 발언입니다. 어제 나온 발언이고 이 인터뷰를 한 매체도 여권과 굉장히 친밀한 성격을 갖는다고 분류된 친여 매체에서 추미애 장관이 중국이 우리에게 고마워한다. 입국 금지를 전역으로 확대 안 한 그 조치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를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게 지금 논란, 더 나아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적에 우한 말고 다른 지역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했더라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사태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어제 했던 이 발언도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섣불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불러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법무부가 사실은 출입국을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는 것을 검사하고 허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한다 그러면 좀 있으면 들어올 중국 말하자면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따라서 최소한 후베이성이나 광동성이나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아야 된다는 입장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19일 날 중국 위성건강위원회에서 말하자면 비말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즉 공기를 통한 곡체, 액체, 밀입자를 통한 말하자면 그 감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지역 사태가 구멍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외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중앙부처의 주무장관이 뭐 주무장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주요한 장관이 저러한 인식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걸 계기로 뭐 말은 뭐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는 것은 지역에 돌아와서 코로나를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들은 뭐 신속하게 한 건 좋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인식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최진현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법무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언, 한국의 방역을 국제사회가 칭찬하고 있다, 중국이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날 공교롭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진현 변호사님 고향도 지금 대구라 대구 쪽에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추 장관은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뿐만 아니고 추미애 장관님도 고향이 대구시죠. 그래요? 저도 어제 이제 그 친구들로부터 대구나 그 경북에 있는 그 친인척들 괜찮냐 하는 그런 소식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오늘 그 제 친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대구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을 비롯해서 지금 그 응급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다 폐쇄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때 갑자기 응급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가 칭찬하고 있고 중국이 고마워한다? 물론 뭐 그 출입국 관리나 외국인 업무를 그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나름대로 자기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깥을 보다가 등잔 밑이 어두운 우를 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중국한테 칭찬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죠. 그거는 외무부 장관하고 청와대에 할 일이지 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외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각각 해야 될 언사와 어떻게 보면 업무 분담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 출입국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왜 그 중국이 고마워하죠?
우한 이외에는 출입국 통제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제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오는 인력을 굉장히 차단함으로써 내의 어떤 미국 내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래 처음부터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의료업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협에서도 지금 경계 단계를 지금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번 정부는 뭐라고 했죠? 의협이 정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협이 정치합니까? 오히려 현실을 직시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서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자화자찬 발언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발언까지 소환시켰습니다. 머지않아 종식된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물론 최창호 박사님 오늘 나오셨지만 대통령의 마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걱정과 공포에 있으니까 안심시켜주고 싶은 대통령의 마음은 넉넉하게 다 이해가 됩니다만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라는 발언이 결과적으로 단 며칠 만에 공허한 메아리인 것으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대통령의 입에서 종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섣불렀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추미애 장관의 발언 때문에 지금 소환이 되고 있어요. 최 변호사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정치적으로 이것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질병관리본부로다 이걸 통합해서 거기에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결정을 하고 발표해야 될 일을 정치인들은 대통령도 포함해서 희망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죠. 안정기에 접어들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또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는 뒤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의 진영 행자부 장관이 뒤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진영 장관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번지게 하는 것. 지금 대구 같은 경우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공포하고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공포는 그래도 조금 겁이 덜 나요. 왜냐하면 대상이 있거든요. 폐소공포, 고소공포, 뱀공포 하면 그걸 극복하면 되는 건데 불안은 막연한 거예요. 대상이 없어. 그렇군요. 그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 같은 데도 우리 행동 매뉴얼이 내려져야 되는 게 뭐냐면 집에 있어야 된다, 밖에 좀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의료적으로 어떻게 돼. 신천지는 84년에 만들어져서 95년에 2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종교 집단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다 이제 주관은 좀 종교적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가 불안하면 그런 걸 또 종교적으로 오히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 불안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규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를, 거기는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믿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실현해 들기 위해서 더 크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이비적인 그러한 특성들이 가미되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가 없어지죠. 물론 이제 최창호 박사님 방금 말씀이 특정 종교가 이단이고 사이비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교계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것이지 결코 특정 종교를 폄훼하거나 단정했다는 발언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으로 덧붙이겠고요. 검사장 회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기를 했는데 그 명분도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사태로 들었습니다. 앞서서 추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는 명분은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장 회의 연기, 항명 기류를 감지한 것 아니겠느냐. 법무부는 내일로 예정됐던 검사장 회의를 연기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코로나19를 막아야지 그 서울까지 올라와서 회의하면 되겠느냐. 나중에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문제까지 덧붙였어요. 오전까지도 일정 변경이 없었는데 오후에 급선회를 하는 것이겠죠. 법무부는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 방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라고 동아일보 취재됐고요. 검찰 안팎에서는 당분간 검사장 회의가 열리긴 어렵겠지만 추 장관이 다른 방식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오늘 조선일보에 취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배경에는 막내 검사까지 반기를 들었다라는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검찰 통신망에서
막내 검사들도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수영 검사 44기예요. 막내 검사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기관이다. 구자원 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인데 44기. 이수영, 구자원 동기인데 막내 검사들이에요. 기소 못하는 검사가 검사냐. 찬성 댓글이 150여 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 대선배 이번에 좌천됐다라는 평가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도 공감한다 막내야 이렇게 달렸고, 송경호 여주지청장도 대선배죠. 좋은 글 감사하다 막내야 이렇게 다뤘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또 있군요. 박재혁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같은 생각과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뭐 댓글 달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 참모예요. 법무부 대변인으로 1월까지 근무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 최측근 입 참모도 이건 아니다라고 댓글을 달고 있는 건데, 특히 그런 게 있잖아요. 최면반에서 한 조직에서 막내들은 보통 윗선배, 대선배가 얘기하면 불만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끝나서 뭐 막내들끼리 포장마차에 산자하면서 그 선배 아니지 않냐 이러지. 통상 막내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잘 없는데, 뒤집어 말하면 막내들이 나서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까지 될 분위기라면 그 조직 전반적인 기류가 다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키워드가 청년인 것 같습니다. 청년 검사들의 기계를 보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까지 평가합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1년차, 2년차 가는 것을 학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2년차 되는 그 검사들을 2학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연수원이나 이 로스쿨 기수가 낮으면 선배라고 불러주는 것이 관행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2년차 검사, 2학년이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라는 점에서 밑에 이제 선배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댓글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물론 막내들이 나서서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로펌에 있을 때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원래 갓 들어온 신입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변호사 시험을 패스한. 왜냐하면은 사법고시를 본.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장 기본서를 읽고 들어왔고 가장 기본을 배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 변칙보다도 기본을 아는 것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에 대해서 본인들이 배웠는데, 나는 분명히 수사와 소추, 특히 판사라고 하는 배는 검사를 소추관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소추관이라는 것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소추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사법시험하고 변호사 시험 볼 때 내가 기소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정의감에 왔는데 나한테 기소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이거든요. FM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FM에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한참 선배 법조인인 판사 출신인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정말 원칙과 정의감을 가진 검사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하죠? 기득권자들의 반발이다. 그게 가당키나 한 비판인지 다시 한번 좀 추미애 장관께서 형사소송법 한번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소송법 책을 펴보라라는 최진영 변호사의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반찬가게 그분을 언급했습니다. 반찬가게 그분을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강성친문 지지자들이 문자폭탄 등의 위협을 가했다. 사람을 못 믿겠다라고까지 어려움을, 신경을 토했었던 대통령이 찾았던 반찬가게 그분입니다. 반찬가게 그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셨는지 그 워딩부터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반찬가게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그저 안타까움만. 그분에 대한 공격 안타깝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에게 경기 거지 같아요 라고 두 차례나 소신 발언했던 그 반찬가게 아주머니 아닙니까? 경기 거지 같아요. 진짜 거지 같은 걸 어떻게 해. 대통령한테 거지 같은 걸 거지 같다고 했는데 어디 대통령 앞에서 부경스럽게 거지 같다라는 발언을 했냐라는 이유로 친문 지지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처했었던 반찬가게 그분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공격이 안타깝다. 거지 같다는 말은 장사가 안 되는 걸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이고 오히려 서민적이고 소탈하다. 제 말이 이 말이었어요. 대통령도 인정하잖아요.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 말은 그 말이다. 거지 같다는 건 뭐 나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장사 안 된다는 말이다. 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전혀 악의가 없었고 오히려 분위기가 좋았다. 맞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아주머니가 애교스럽게 거지 같아요. 약간 뭐랄까요. 애교스럽게 불평불만하는 거였거든요. 분위기 좋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기에 덧붙이는데 대통령 말씀은 반창가게 사장이 공경에 처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 지지층에 대한 반응은 아니다. 라고 굳이 여기 한마디 덧붙였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장희영 교수님께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은 반찬가게 아주머니의 심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항변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공격하는 친문 지지자들에게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 라는 걸로 들려요. 이 문장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대통령 말씀이 반찬가게 사장이 곤경에 처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 지지층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왜 곤경에 처했어요? 이 지지층들이 문자 보내고 새벽에 전화하고 사랑이 무섭다라고 반찬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실 정도의 그게 지금 대통령이 안타깝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지지층에 대한 반응인 거잖아요. 그 지지층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왜 안타까워요, 사장님이? 거지 같다고 말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예. 그 말 한마디로 친문 지지자들에게 이런 공격을 받은 게 그래서 이 사장이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고 처음에 이런 것들에 이게 곤경에 처한 거기 때문에 이 곤경을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 게 맞아요. 전 청와대 핵심 관계자께서 오히려 대통령 말씀을 왜곡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말씀을 오히려 저는 좋은 의미였는데 왜 그거를 굳이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대통령을 또다시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훈훈한 마음 그대로 인정하시고 반짝가게 사장님 곤경에 처하신 분들에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메시지 전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야 서로 다 평화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또 안 해야 되는 그 청와대 관계자의 또 해명이 나왔어요. 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선풀 운동을 제한할 만큼 인터넷 매체에 관심이 많은데 예. 마치 악플을 조장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악플 조장한다고 한 거는 그냥 일부 몇몇의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것에 예.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반찬 사주자 이런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지. 반찬 사주자 이런 예,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냥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냥 그대로 선이다 알아서 해석하십시오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왜냐하면 전 이게 좀 두 번 죽이는 것 같거든요. 반짝가게 사장님을. 예. 이 부분 좀 전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 대통령께서 직접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죠. 예. 뒤에 뭐 지지층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는 사족인 건 분명하고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대변인 쪽에서. 근데 제가 충북에서 커서 충남에서 커서 예. 우리 충청도 말을 이해를 하는데 저 말은 뭐냐면 예. 대통령님도 뭐냐면 주변에 참모들이 잘못했어요. 좀 어떠세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라고 질문했었으면 저런 대답이 안 나오는데 좀 어떠세요? 그럼 요즘 경기 좋은 데가 별로 없잖아요. 뭐 그랬을 때는 저 말의 저 일맥은 딱 한마디거든요. 대통령님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요? 이거거든.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요? 이거 한마디요.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대통령님 뭔가 해결책을 내주셔야지 어떻게 된겨? 그 한마디가 조금 길게 거지 같아요에서부터 쭉 나왔지만 예.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막 그것도 악플을 달기보다는 대통령님이 그래서 좀 따뜻한 말로 했었으면 지금 뭐 시장 가시는 거 안 가신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또 아산에 또 경찰 이제 그 연수원에 또 우리 우한 교민들도 있고 하니까 아산에 온양시장 쪽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안 간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 질문하는 것을 참모들이 조금 한번 연습을 시켰으면 아니면 좀 제안을 했었으면 경기 어려울 때 공감하듯이 같이 어우러지는 합법이 아쉬웠어요. 예, 물론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나서서 그 반찬가게 아주머니에 대해서 감싸준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저는 보는데 권순석 변호사님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왜 지난 대선 때도 문자폭탄 보냈던 친문 지지자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양념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대변 핵심 관계자의 말도 대통령의 이번 말씀은 지지층을 향한 말씀 아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향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뭔가 타겟이 나타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는 거죠, 지금.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아무거나 물어뜯는 이게 지금 보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진중권 씨도 그렇고 김경률 씨도 그렇고 임미리 그 교수님도 그렇고 또 엊그저께 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김동진 부장판사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으로서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진보하고 보수끼리 대결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보기에도 이제 어떤 타깃이 나타나면은 정말 말벌 때까지 가가지고 그냥 무릎 뜯고 쏘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적폐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올바르게 좀 해주시면 좋을 말은 뭐냐면, 이 친문 적극 지지층에게, 이제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그 충정은 알겠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이나 방식도 이제 좀 21세기답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통시장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영부인의 시장 방문과 관련돼서도 계속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정숙 여사가 재래시장에서 꿀을 사는 대목부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할 겸 이렇게 살피러 왔습니다. 제 남편이 폐렴으로 갔거든요. 그래?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폐렴 소리만 나는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도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하나도 나오자고 하니까 대통령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잘 극복해 나갑시다. 우리 꿀 좀 사서 생강청을 좀 하려고 그래서 오늘 꿀 좀 사려고 해요. 꿀 좀 주세요. 이거 다는 들고 갈 수 없고 제가 생강청 좀 해서 드리려고 이거 3개만 일단 먼저 들고 갈게요.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 때 경기가 거지 같아요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 달리 영부인의 재래시장 방문 때는 대통령의 방문 때만큼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님 최고라는 메시지를 방금 들을 수 있었는데 방금 보신 이 영부인의 재래시장 방문이 철저하게 사흘 전부터 준비됐었던 이른바 연출이었다라는 게 한 조간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다 연출이었다는 겁니다. 영부인 방문에 꿀을 공수하라. 김정숙 여사 방문 사흘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미리 전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VIP나 이 영부인의 어떤 민심 방문 때는 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철저히 사전에 동선을 체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관례와는 조금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컨대 중기부 직원이 사흘 전에 미리 중량구 동원 전통시장 상인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뒤에 그 박영선 장관님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그 대파랑요, 생강이랑요, 꿀을 좀 준비해 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중기부 직원들은 2차례나 시장을 찾아서 동선을 짜고 방문 상점들을 골라서 여기에 오실 겁니다. 장관님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중비 관계자가 이 건어물 가게 주인, 방금 보셨죠? 건어물 가게 주인에게 물량을 맞출 수 있게 꿀을 미리 대량으로 준비해 두라라고 한밤중에 전화를 하는데 본인들이 짠 동선 안에 꿀이 없다는 거예요. 꿀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랬죠. 야, 꿀 없어? 꿀 없는데요? 꿀 좀 준비해. 라고 하니까 중기부 관계자가 건어물 가게 주인한테 꿀 좀 대량으로 준비해둬라. 건어물 가게 주인은 당시 꿀 재고는 2통밖에 없었다. 정부에 전화 받고 밤늦게 꿀을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데 나섰습니다. 급박했던 꿀 공수작전. 당시 이 상인의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요. 중기부 쪽에서 김 여사가 구입할 물품과 동선을 다 정했는데 동선 안에 꿀을 파는 곳이 없어서 이곳을 찾아내서 추가로 들여놓으라고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상인 회장이 그 영부인이 가실 상인들 동선을 미리 돌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야, 계란은 던지지 말자, 반갑게 환대하자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놨다라는 것이 오늘 한 조간 매체의 취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저는 잘 아니까 그 과거 서울시장,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에 홍보를 총괄하셨던 홍보총괄 본부장이 김영주 의원님이셔서 홍보 이벤트 이런 쪽은 잘 아시잖아요. 영부인의 방금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바로 직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그런 험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 각별한 오다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왜 중랑구냐. 양쪽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구청장도 민주당 구청장이고요. 또 그런 숨은 포인트가 있군요. 네, 네. 그런 걸 또 알려드려야 돼요. 이거는 김용주만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광진구, 중랑구청장은 서울시에 계셨던 부시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각별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진천 딸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야 되죠. 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물론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장관이 간다고 해놓고 이제 실제로 처음부터 영부인이 간다고 그랬으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예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일수록 정말 민심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언론들 앞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너무 단둘이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예컨대 장희훈 교수님 기왕 취지가 대통령이 가서 영부인이 가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분들의 말 그대로 애로사항을 듣겠다 이런 취지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그 보안상의 사전 체크만 하시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꿀 사는 것도 없는 꿀 미리 그냥 공수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꿀 사셨구나, 진천 딸기 사셨구나 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공수한 거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거지 같다는 얘기도 좀 들으시고 꿀 없으면 뭐 조청을 사시든가 이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저는 그렇게 짜는 거 좋아하지는 않아요. 짜는 거 별로 안 좋아. 아니, 전 사실 과거에 이게 의례적으로 의전으로 이런 거 혹시 만에 하나 무슨 일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사전 동선 체크하고 당연히 상인들 미리 단둘이 하는 것까지는 대통령이 아내고 부인이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건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선하면서 계란 던지지 마세요. 전 이 말 했다는 거에서 웃음이 나왔는데 계란 던질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단둘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상인회장이.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는 전 단속할 수 있다고 봐요. 괜히 국민들에게 대통령 부인이 계란 맞고 이러는 모습 보여줘서 아무것도 좋을 게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만약에 이게 이렇게 다시 한번 돌면서 위로의 말씀하는 장면 찍어서 그나마 상처받은 상인들 또 우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뭐 생강청 뭐 해주신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거는 의도는 좋았으나 지금 이 내막을 보고 나니까 저는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 찾아서 저는 그게 제가 어제도 그 표현했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 영상을 본인들의 홍보 영상을 찍는데 소년원이 이용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어제 좀 오죽하면은 출연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격한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은 마치 본인들이 어떤 이런 걸 덮기 위한, 그러니까 좀 누구를 위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뭐 우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이 아니라 그거를 내세워서 본인의 홍보 영화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시장 상인들은 마치 소년원 아이들처럼 그냥 그 홍보 영상에 무료로 그냥 지금 출연해 주신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잖아요. 진짜 딸기 있어요? 미리 물어봤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다 알아놓고서는 그 대사 연기한 거잖아요. 모르는 척 진짜 딸기 있어요? 상인은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아니 없어요. 배가 있는데요. 아 그럼 그거 조청이랑 뭐랑 해서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지금 아까 꿀 얘기하셨습니다만 건어물 가게 꿀 한두 통 그냥 얼마인지도 모르는 갖다 놓은 가게에 40kg 갖다 놔라. 수십 개를 갖다 놨는데 정작 취재진이 나중에 가서 저도 그럼 하나 이거 사갈 테니까 남은 거 미안하니까 내가라도 대신 사갈게요. 얼마였더니 가게 상인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청와대에서 준비하라고 해서 막 준비해 오다 보니까 저도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꿀 가격이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꿀 사장님이 왜냐면 꿀을 주력으로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건어물 가게 사장님이시니까. 청와대에서 갖다 놓으라고 해서 막 갖다 놓은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이거 알려주고 몰랐을까요? 왜 이 이후에 이 파장, 그럼 이게 오히려 위로받으려고 했던 분들이 안 한이면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자기적인 정말 무언가를 덮으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좋게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 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졸업식도 안 하고 입학식도 막 미뤄지고 하면서 꽃장사가 안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 하신 분 중에는 꽃을 파는 분이 있는데 반갑게 맞이하는 듯한 그러한 멘트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중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그 준비를 하는데 사실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그냥 다녀오고서 나중에 미담으로 알려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유 실물로 보는 거 보니까 더 예뻐요 하니까 썰렁하게 마스크를 벗으면 더 예쁘다고 하면서 마스크를 한번 벗어볼까요? 라는 멘트가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 수준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괜찮았어요. 제가 볼 때. 그건 괜찮았어요. 뭐 굳이 마스크를 왜 벗어요? 그냥 뭐 그래 이제 여하튼 간에 저렇게 막 이렇게 홍보적인 측면보다는 조용히 하면서 아름다운 미담으로다가 움직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이 와중에 현직 판사가 공개적인 글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라는 글을 현직 판사가 올렸다가 지운 겁니다. 함께 보시죠.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예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준석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고준석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진보 안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셉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예요. 현직 사법부 부장판사가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글로 그것도 주장이 하야하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보시죠. 문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라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길 요구한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마음의 빚을 운운하며 조국이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은 방조를 했다. 민주공화정의 큰 해악이다. 국민들 앞에 조국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대통령 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 상태에 대해서도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지 의문이다.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이것인지 저것인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에게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라며 하야하라. 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글을 부장판사가 썼다가 지웠습니다. 청와대는 이 글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대통령의 반응도 없었고 어떤 판사가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승덕 의원님, 네. 이 부장판사로서는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검사들도 아니고 부장판사가 네. 글을. 사실 이분이 보시면 이제 중앙지법 부장판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판사들의 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그렇군요. 위치에 가 있고 또 성향도 청와대랑 코드가 원래 맞는 거잖아요. 진보에다 우리법 연구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정말 대법관 정도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모든 걸 지금 갖춘 분인데 이분이 나서가지고 문 대통령 잘못을 그냥 단순하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야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극약적인 처방이에요. 이건 네. 아마 보수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더라면 아마 이건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의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의 핵심 인사가 대통령의 하야라고 하는 그 엄청난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는 보통 실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대를 하고 지켜봤다. 그렇지만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와라. 이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문 대통령 하야라고 하는 이 글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고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중에서 그 입만 살아서 그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 진보. 예. 뭐 그것에 대한 진짜 양심적이고 정말 그 몸으로 진보를 살아온 이런 분들의 저는 처절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분명히 뭐 하야하실 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온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귀를 기울여야지 단순히 누구가 떠드는지 모르겠다. 이건 올바른 정말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요. 어떤 판사가 그랬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모를 수가 없죠. 기사가 나왔고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름까지 김동진 부장판사까지 어디 소속인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글까지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청와대로서는 불쾌한 거는 100%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불쾌하더라도 브리핑 때 진짜 하야라는 말씀이셨겠습니까? 저희들을 더 잘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알고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었으면 이렇게 브리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뭐 어떤 판사입니까? 라고 하는 게 좀 너무 감정적인 대응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자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장판사의 글을 제가 한 서너 번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서너 번씩이나 읽으셨어요? 예. 실제로 한 A4 거의 10장의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느 진보 현직 부장판사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 같은 경우에 끝에 결론에 하야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영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크로멜 독재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독재 얘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크로멜이 독재를 했고 그 독재를 앞세운 그 철기군을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문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논리를 펼쳐가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임의적으로 하야하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내 글 자체가 탄핵 결정문에 비슷하다는 그런 취지로 썼다고밖에 법조인으로서는 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좀 전에 그 고승덕 의원님이 얘기하셨죠. 김동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지지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글 초두에 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지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나는 지지를 철회한다. 두 번째, 국민들은 자각하시라. 더불어서 국민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라라고 해서 마치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서의 정말 그 이번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정말 이거는 보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 대통령을 애정했던 분에 대해서 어떤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무시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해당 판사가 1시간 만에 글을 삭제했다는 내용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슈들이 총집결돼서 치르는 선거가 바로 이겁니다. 선거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 제목 저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제 남국 열차를 움직이는 힘. 김남국 변호사를 과연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총선 알림판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알림은 김남국 변호사가 나는 나간다 강서가 라고 얘기하면서 조국 장관이 자랑스럽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일단은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을 역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국과 촛불이 부끄럽냐? 라고 오늘은 묻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는 아무도 조국수호를 외친 적이 없는데 조국수호 프레임으로 가느냐? 라고 했거든요. 나는 조국 지지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가 하루 만에 그럼 조국이 부끄럽냐? 라고 금태섭 의원에게 역공격을 한 겁니다. 뭔가 전략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의 지도부 만료에도 서울 강서가 봉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금태섭 의원님 너무 비겁하다. 조국 수호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 그러면서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다. 이게 부끄럽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검찰 개혁 위해서 촛불을 든 것이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신청하면서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나는 조국이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하자 민주당 게시판에 김남국 변호사를 옹호하는 옹호글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적폐들 압력에 굴하지 말고 출마해라. 이분들한테는 민주당이 적폐입니까? 누가 적폐예요? 헷갈려 죽겠어요. 금태섭 안 자르면 민주당 버린다. 금태섭 잘라라. 금태섭은 미래통합당에 필요한 인재다. 이런 글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간판만 쓰는 인간은 안 된다. 우리 편이 필요하다. 경선하지 말고 김남국 자른다면 민주당과 손절하겠다. 민주당은 조국과 그 가족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을 압박하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급기야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김남국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할 거다라면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른바 경고를 한 겁니다. 오늘 저는 당에다 경고합니다. 당을 사랑하고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 후보의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중대 결단을 하겠습니다. 4월 15일 총선 전체를 뒤흔드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어째 이게 모양새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피파 망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그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시그널. 예. 그 책에 보면 패망의 시그널은 단일하다. 다양성이 없는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을 좋아하지 않고 금태섭 의견을 지지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나 민주당이 민주당스럽게 살아나가려면 금태섭, 조홍천 같은 의원이 민주당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 예. 그런데 문화대혁명처럼 모두 일색일무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저분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민주당을 패망으로 몰아가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아유, 오늘, 예.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통령도 다시 지지자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당선시켜줬죠. 그렇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정치는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다만 당이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바로 단수 공천을 하지 않고 금태섭 의원 자체를 추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예. 사실은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에 유시민 이사장이 김영주처럼 하라. 왜 추미애하고 붙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옛날에.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왜 김진태하고 붙지 않느냐. 왜 김도분 출마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당당하게 야당에 정말 조국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자들과 붙자라고 얘기해야지. 왜 내부에? 예, 자당의 자객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큰 칼로 써야지. 저는 그런 면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다시 한번 자기가 왜 정치를 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자들은 분명히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법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자기 당이 민주화되고 다양성을 못 보겠다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보세요. 친문 지지자들 김남국 변호사의 글, 정봉주 전 의원이 뭐 당에 경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경고한다.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 일을 맡기 싫으면 김남국을 공천줘라. 잊고 있었던 손혜원 의원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가라라고 이른바 훈수를 뒀잖아요. 손혜원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을 저격합니다. 어찌 되는 겁니까?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굉장히 불편한 목소리를 냅니다. 원하면 보내주냐? 라고 하면서 젊고 잘생겨서 싫으냐? 라고까지. 유시민, 김남국이 젊고 샜나? 뭐 이런 글까지 손혜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죠. 최청호 박사님. 남국 열차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게 조금 전 우리 제목이었잖아요. 김남국 변호사가 당 지도부의 일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국이 좋아요를 하자 조국소를 외쳤던 친문 지지자들이 가세하고 여기에 정봉준 전 의원은 정말로 황당하게 당에 경고를 하고 손혜원 의원까지 지금 소환이 됐다. 뭔가 이 뒤에 이들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까? 뭔가 있는지는 좀 더 파헤쳐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김남국 변호사 뭐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고 해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확실히 그 아드레날린이 강하게 지금 뇌를 지배하면서 터널 시야가 발생했어요. 터널 시야가 뭐냐면 예. 목적이 뭐다라고 하면 주의는 못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에 뭐 씌었다 하는 증상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딱 목표가 설정되니까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갈등을 하고 조국 수호의 프레임으로 갈 건지 뭔가 청년의 그런 모습으로 갈 건지 고민하다 안 되겠다 해갖고 유튜브나 영상은 전부 다 이제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황에서 조국과 멀어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조국 프레임 뭐 비판을 하지만 조국 수호는 검찰 개혁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금태섭 의원과 이제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기가 강서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예. 참 저기도 험지 중에 험지예요. 물론 그동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좀 나눠서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청년의 어떤 신선함 그리고 청년의 가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들고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김남국 변호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의 발언도 한번 볼 텐데요. 지난해 12월 발언과 지난 7일 발언, 최근 발언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선물 받고. 그래가지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그 선물해 주셔가지고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날마다 기도했어요.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게 정말 헌법 정신이라던가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현역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혜영, 박용진, 김병국 의원들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 김남국 스스로 정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보길 권한다. 불편한 소리 했어요. 그리고요, 박용진 의원, 저희 돈식구쇼 출신이잖아요. 멤버잖아요. 소신 발언하잖아요. 민심이 차가워지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다. 민주당 균형 감각 잃었나? 상당히 돌직구 나가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 오만과 독선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과하다 싶을 만큼 싹을 자르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은 돌직구 발언을 돌직구 출신 박용진 의원이 돌직구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조국 선거로 치러질까 우려된다. 조국 사태는 국민 정서와 어긋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불편한 이야기를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총선 알림, 두 번째 알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이고. 자, 쓰러질 뻔했어요. 유승민, 이해운 두 분의 문자 메시지에서 김용호가 좀 갈수록 이상해요? 이런 말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해운은 컷오프, 지상욱, 유승민 걔는 수도권 경선, 하태경 경선 이런 결과가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유승민 의원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러자 이해운 의원이 네 죄송해요. 대표님께 체근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은 1분 차이로 명운이 갈 수도 있다 보니 무더하게 군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해운 의원이 보내자 유승민 의원이 괜찮다. 김용호가 갈수록 이상해지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고승덕 의원님, 안 그래도 김용호 공감위원장이 이른바 TK 지역에 큰 칼을 한번 휘두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유승민 의원과 이해운 의원의 어떤 볼멘 목소리죠. 김용호가 갈수록 이상해지네. 어떤 상황인 겁니까? 사실 그 문자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은 새로운 보수당 출신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는 합당을 할 때 그 당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쿨하게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합당한 데서 합당을 한 거죠. 근데 막상 보니까 새로운 보수당 출신들이 지금 제대로 그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김용호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4년 전에 이항구 위원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항구 위원장은 그때 제가 볼 때 자꾸 언론에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자꾸 어떤 색깔을 드러내고 편견을 드러내고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해서 여론도 흥분했고 그 당하는 당사자들도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불공정 게임이다라고 나섰는데 김용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게 정말 전화로 해서 설득해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잡음이 지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뭔가 약간 닌자처럼 한밤중에 죽지도 모르게 목을 친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 김용호 위원장한테 대들 만한 지금 명분이 없는데 지금 이 문자를 보게 되면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새로운 보수당 출신 대접 안 해준다. 그러니까 김용호 의장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득권이라든가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는 원칙대로 할 테니까 지켜봐달라. 이것에 다른 목소리 내지 말라고 했고 아마 유승민 의원도 언론 보도 보니까 이 문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 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핫플레이스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종로, 그다음에 양산. 세 번째 핫플레이스가 의외의 곳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어디냐면 광진을, 서울 광진을. 이 광진을은 추미애 전 장관이 내리 당선됐던 지역이고 이 광진을은 민주당의 숱한 도전자가 추미애 의원을 꺾지 못했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김영주 의원이 이곳 광진을에서 추미애 의원을 꺾고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광진을은 지금 청와대 대변인인 고민정 전 대변인이 출마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이 광진을은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미 출사표를 낸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광진을은 김영주 의원님 고민정 대 오세훈, 오세훈 대 고민정 비매치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오세훈 전 시장은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광진에 왔고 또 부인께서 세종대 교수시죠. 뭐 광진 을 지역은 아닙니다만 갑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차분하게 그 일을 닦아왔고 고민정 대변인이 온다고 하니까 최근에 지역에서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고 나서는 형국이고 더군다나 이제 호남 당원들이 굉장히 좀 흥분하고 있는 상태다. 너무 이렇게 지역의 민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분당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충남 출신이고 다만 이제 추미애 의원하고 고민정 그 대변인의 공통 분모가 남편이 두 분 다 호남 출신, 정읍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좀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며느리다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해야 될 판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경선까지 시켜주지 않는 것은 좀 심하다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중량감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얼마나 민주당 당원들이 새로 이렇게 내려온 고민정 후보를 빨리 적응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광진 을이고 광진 갑은 또 김병민 박사, 정성환 전 부청장부터 한 5명 정도 후보가 있는데 여기는 또 말하자면 통합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해서 사실은 김병민 박사가 뛰고 있는데 전략공천 지역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도 의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입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방송 말하자면 그 방송도 말하자면 당 홍보 방송도 했기 때문에 결국 전략공천으로 김병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도 또 말하자면 전해숙 의원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광진 벨트가 좀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지금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23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신천지교회 연관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 대구시에서 의료 인력과 물품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도움의 목소리까지 현재 내고 있다는 뉴스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저희들 이사만루 라방 오늘 영부인과 꿀단지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사만루 라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